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회계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할 이동하입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서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회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 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 기업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이 기업은 무엇을 하는 곳이 기업인가? 이 기업은 영리,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재화, 물건이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를 우리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을 다시 또 보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기업이 있겠죠. 그 중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업이 있을 겁니다. 땡땡전자, 땡땡 자동차가 되겠죠. 또한 이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이 도소매, 유통업이 되겠죠. 무슨 무역, 무슨 쇼핑이 될 겁니다. 또한 이 지식, 기술, 노무 서비스입니다. 이 물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지식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무슨 건설, 운송이 있습니다. 다 이런 모든 이 기업은 방법은 다르겠지만 다 뭘 얻기 위한 것이죠? 이윤, 영리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체를 우리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한 이 기업에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도 있을 거고요. 이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거래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투자자도 있겠죠. 또한 이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 이 기업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기업에 대한 어떠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저 같으면 이 기업이 얼만큼 돈을 많이 버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또 돈은 많은지가요. 왜? 이 기업이 돈이 많고 이윤이 많다 그러면 그 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그럼 이 기업에다가 앞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라고 말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기업에 각각의 기업마다 뭐가 있느냐? 이 경제적 가치, 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런 돈에 대한 정보,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그 용어가 회계입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 이 회계에 대한, 기업에 대한 회계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럼 앞으로 학습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이 회계입니다. 회계는 뭐 하는 거다? 이 기업의, 각각의 독립된 기업의 경제적 가치, 돈에 대한 정보를 이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기 편하게 알 수 있게끔 다양한 회계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회계 정보를 나타내고 회계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이 회계 정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우리의 학습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회계 정보, 이 돈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정보가 필요한 사람 누구 있느냐? 이 경영자, 운영진이 되겠죠. 누가 있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었을까? 또한 근로자는 어떻게 해요? 성과금은 얼마나 될 것인가? 채권자, 이 회사는 어떻다? 이 기업은 돈을 갚을 상환 능력이 괜찮은가? 또한 투자자들은 배당금 수익을 얼마나 될까? 거래처는 이거 거래도 괜찮겠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부도 위험은 없는 것인가? 정부는 세금 납부는 얼마나 낼 것인가?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말합니다. 경영자, 근로자, 채권자, 주주, 거래처, 정부, 이걸 다 우리 뭐라 그러죠? 이 기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이 이해관계자는 이런 필요한 정보, 다양한 필요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계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기업의 경제적 가치, 돈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이 4시간 동안 학습을 하면서 이 기업의 경제적 가치인 회계 정보를 어떻게 직접 작성, 학습, 나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학습을 통해서 회계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 앞으로 위험한 회사다, 성장성 있는 회사다,
혹은 이 회사가 어떻다, 불안정하고 성장성이 없는 회사다, 그 정도는 구분 지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정의. 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모든 계산을 말합니다.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해서 설명하거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포함되므로 회계를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경영활동을 숫자로 표현하는 기업의 언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인식, 측정, 기록 및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 실체에 경제적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측정 전달한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의 경제적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해 주는 게 회계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의 목적.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 원칙에 따라 유용한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 정보가 필요한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 이 근로자, 이 경영자는 경영 결정이나 근로자 여러가지 이제 조건 협상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또한 외부 정보 이용자인 정부기관, 또한 주주, 채권자, 거래처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와 근로자, 외부 정보 이용자인 정부기관, 주주, 채권자, 거래처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회계 분류는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입니다. 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아까 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이 되겠죠. 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 혹은 우리 근로자 등이 해당될 겁니다. 이 세무회계는 이제 이용자가 이제 과세당국입니다. 국세청, 세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무회계하고는 구분 짓는 건 어려움이 없을 건데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좀 구분 지을 때 여러분들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이제 재무회계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작성 기준으로서는 이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회계 원칙입니다. 그리고 관리회계는 특별한 기준이나 일정한 원칙 없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를 구분 지을 때 이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회계와 일정 원칙이 없는 관리회계, 또한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 지으면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세무회계 작성 기준은 이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이렇게 각각의 이제 세법에 따라서 작성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상의 거래. 거래란 일반적인 의미로는 주고받음 또는 사고 팜이란 뜻이다. 그런데 회계상 거래는 이와는 달리 사용된다. 회계상 거래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의 증가와 감소 등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즉 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거래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경우도 있으며 회계상 거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좀 여기서 좀 혼란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회계상 거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여기 두 번째 줄 많이 나와 있죠.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거래. 다시 말해서 우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실제로 어떠한 이 재산적 가치, 자산적 가치나 어떤 돈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거래만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경우를 예를 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상품 매매 계약, 주문, 또 혹은 종업원의 채용, 또한 담보 설정, 이런 경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 수 있듯이 뭐가 있는가 하면 계약, 채용, 담보, 이거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어떠한 이 변화, 이 자산의 어떤 재산의 변화가 생기는 것보다는 일종의 뭐가 되죠? 말뿐이죠. 그래서 이 계약, 채용, 설정, 담보 이런 것들은 뭐한다? 회계상 거래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상 거래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 회사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 영향을 화폐적 이 금액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산, 부채, 자본에 발생하는 증감 변화를 화폐적 금액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장부에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거래가 이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이제 회계상 거래로 인식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 거래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은 이 재무 상태라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이 되겠죠. 이 재무 상태의 변화와 그 변화 또한 이 변화가 그냥 얼마치 많이 적게가 아닌 금액으로 얼마, 100원, 10만원, 1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야지만 이 거래로서 우리가 인지하고 이 거래로서 이거를 장부에 기입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화물 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주문을 하는 경우, 여기서 주문은 회계상의 거래는 아닙니다. 실제로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죠.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님입니다. 두 번째, 화물 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주문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이건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문하면서 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이라는 이 금액의 자산적 가치의 변화가 발생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상 거래입니다. 세 번째죠. 이 화물 트럭의 파손, 도난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 회계상 거래가 맞는데 그 이유는 이 화물 트럭, 나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이 화물 트럭이 파손 도난으로서 자산적 가치의 훼손이 발생했죠. 다시 말해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1000만원짜리 화물 트럭이 사고가 나면서 이 1000만원짜리 화물 트럭의 가치는 300만원 떨어졌다. 그러면 700만원치의 뭐가 발생했다? 자산적 감소가 발생했는 거죠. 그럼 이것 또한 뭐한다?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물 트럭을 담보 설정하는 경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이건 왜 그렇다? 아까 담보 설정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문, 계약, 채용, 담보 설정 같은 경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입니다. 이제 회계상의 거래가 맞다라고 하면 이제 장부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이제 분계입니다. 이 분계를 하고 이 분계를 기록해 놨는 이 장부가 분계장이 되겠죠. 이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셔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거래 판료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으로 해서 이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대변 요소로 해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보시면 이제 선이 서로 연결되는 선이 이 지란선이 있고 이 점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봤을 때 이 점선은 비교적 거래가 적게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그럼 이제 분계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이 대차 평균의 원리는 아까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차변과 대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차, 차변과 대변이 어떻다? 합은 평균이 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대차 평균을 올립니다. 모든 거래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기입하므로 아무리 많은 거래를 기입하더라도 일정 기간에 기록된 전체 계정의 차변과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게 된다는 이 대차 평균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또 중시 여기는 무엇인가 하면 거래 이중성이죠. 이 거래 이중성은 우리가 복식부기의 원리로서 모든 거래를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이중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오류의 자가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보면 이제 자가 검증 기능이 있다. 그럼 우리 뭐가 하면 이 거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대차 평균의 원리와 거래 이중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 이중성, 자가 검증 이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계정이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이 자산의 증가와 감소, 부채의 증가와 감소, 자본의 증가와 감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때 각 항목별로 설정된 기록 및 계산 단위를 우리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계정은 현금 계정, 보통 예금 계정, 상품 계정, 또한 현금 계정, 보통 예금 계정, 상품 계정 등과 같이 계정에 붙이는 이름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 계정 과목이란 회계 처리를 할 때 각각의 내용을 모두 풀어서 쓰면 이를 나중에 의미 있는 정보를 집계하기가 어려우므로 비슷한 형태의 거래들을 모아서 계정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비, 버스비 등은 동일하게 교통비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모두 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나타내게 되면 나중에 교통비라는 계정을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교통비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알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계정, 이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이다, 수익이다, 비용이라는 계정이 있고 이 계정별로 또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과목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영활동에서 이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이 변화와 증감 감소, 수입 발생 여러가지 부분들이 우리 계정과 이 계정 과목으로서 우리는 구분짓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분계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계정과 대변 계정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얼마의 금액을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우리는 분계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이 분계를 우리는 또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계 절차는 이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거래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래라고 하면 이 재산의 우리 변화가 발생하겠죠. 돈의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 거래가 발생하면 이게 회계상 거래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회계상 거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의 변동이 발생하고 또한 이거를 또한 이 변화를 금액으로서 화폐 가치 금액으로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상 거래인지 파악 딱 되면 이제 뭐 합니까? 이 거래 판례소가 차변에 또 대변에 이 거래 판례소가 있었습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런 이 거래의 판례소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을 결정할 것이고 이 부분은 뭐라 할 수 있다. 이거는 거래 이중성이 되겠죠. 이 복식부기입니다. 차변과 하나의 거래가 양쪽 주고받는 양쪽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이 계정 과목이 달라질 것이고 이게 우리는 뭐하나 이거를 거래 이중성 복식부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계정 과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끔 또 발생 금액을 기록하겠죠. 이 금액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차변과 대변에
합계 금액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겠죠? 또 이건 뭐가 되죠?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계 절차, 거래가 발생하고 이 거래에 맞는 이 회계상 거래인지 파악하고 여기에 맞게끔 거래 판례수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을 결정짓고 여기에 맞아 이 구체적인 계정감을 기록해서 여기 마지막으로 금액을 작성해서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 분계 절차에서 우리 나와 있는 아까 이 앞에 했던 거래 이중성 또한 이 대차 평균의 원리 이 부분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계했으면 이제 각각의 이제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과 대변에 이 계정감을 많이 적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계정감을 적다 보면 이 계정별로 별도로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총계정 원장이라 읽어보겠습니다. 분계가 완료되면 분계한 내용을 각 계정별로 옮겨 기입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정기라고 합니다. 옮겨 적는다는 뜻이죠. 해당 계정에 설정되어 있는 장부를 우리는 뭐라는가 하면 이거를 총계정 운장이라 그럽니다. 각각의 계정별로 정리해서 이 계정별로 정리해 놨는 우리 그 장부를 우리는 뭐한다? 총계정 운장이라고 합니다. 이 기중에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고 이 거래를 분계라고 하는 이제 장부의 분계된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이 기록했는 거를 다 누적해가지고 각각의 계정별로 정리했는 게 총계정 원장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기말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중 단기중에 작성했는 거를 이제 10월 30일 기준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 결산이라는 순환 과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결산이라는 이제 단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결산은 이 기업은 이제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 원장에 정기하는 행위를 기중에 반복하게 됩니다. 이 보고기간 말에는 이 기중 단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절차를 우리는 이거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에 표시하고 수익과 비용을 통한 경영 성과는 손익 계산서에 표시되므로 결산 절차는 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결산이란 말은 이 기중에 발생했던 다양한 이 재무 상태의 변화와 경영 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요약 정리해 놓는 단계가 우리는 이 절차를 우리는 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산표란 이 기업의 각 회계기간 동안에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한 후 총계정원장에 정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총계정원장에 계정별로 결과치만을 집계해서 이 총계정원장에 작성했던 이 계정별 결과치가 정확한지 이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이 집계표가 시산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산표란 이 정확한가를 이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산표는 뭐 중요하다? 이 검증하기 위한 이 작성하는 집계표가 시산표다. 그래서 시산표 검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시산표 등식으로서는 이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뭐다?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한 게 있습니다. 혼동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시산표는 이 결산하는 절차 중입니다. 결산이 완료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말 자본이 아니고 뭐다? 이 자본은 기초 자본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말 자산, 기말 부채, 이 총비용과 총수익도 이제 기말 기준에 대해서 10일, 30일 기준에서 작성을 하겠지만 이 자본은 아직까지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본은 뭐다? 이 기초 자본인 것입니다.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혼돈하시는데 요 기초자본 요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재무제표 이제 용어적인 겁니다. 이 재무제표는 5개 가지의 결산 보고서가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 재무제표 안에서는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는 5가지의 이제 결산 보고서가 우리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이 자산, 부채, 자본이 되겠죠. 이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가 이제 재무상태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이제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과 비용이죠. 이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가 우리는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현금의 이제 유입과 유출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합니다. 이 자본 변동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이 자본 크기와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 자본의 변동에 관한 걸 나타내 있는 게 자본 변동표입니다. 이 주석은 이 재무제표에 보면 해당 과목과 금액에 기호를 붙여서 이 별도로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에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되겠죠. 이제 추가 설명,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를 우리는 재무제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회계순환과정 한번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회계기간 중의 회계처리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기중입니다. 단 기중에는 이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거래 인식하겠죠. 거래 인식해서 이게 회계상 거래가 맞다 거래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 기록하는 것이 뭐죠? 분계장이죠. 이 분계장에 우리가 뭐합니까? 분계를 한다 그랬죠. 이 거래를 기록할 것이고 이 분계장에 이제 기록했는 이 분계 내용을 계정별로 각각의 현금이다, 보통예금이다, 상품이다. 각 계정이 있을 겁니다. 각각 계정별로 별도로 어떻게 옮겨 적죠. 이 옮겨 적는 곳이 무엇입니까? 총계정 원장입니다. 이 총계정 원장에 옮겼습니다. 이처럼 거래가 발생했는 것을 분계장에 분계하고 기록하고 또 기록했는 것을 각각 계정별로 계정별 원장으로 옮겨줬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한다? 회계 기간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말이 딱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결산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하느냐? 결산 예비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결산 예비 절차는 우리가 이제 시산표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산표는 뭐 하는 거다? 검증기라고 그랬죠. 검증. 무슨 말이냐? 앞에 기록했던, 이 분계장에 기록했던, 총계정 원장에 기록했던 이 내용이 맞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뭐 한다? 이 시산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검증합니다. 그래서 이 결산 예비 절차죠. 본결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산표는 본결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가 있고요. 여기다 뭐라는가 하면 이 수정전 시산표에서 뭐 잘못됐는 거 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확인해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으면 어떤 오류가 있다는 것이니까 파악할 것이고 또한 12월 30일 기준은 뭐 한다? 이 결산 수정 분기를 해줘야 되겠죠. 뭐 손익에 우리가 2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산 수정 분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이걸 다 반영했는 게 이제 뭐가 되죠? 수정 후 시산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수정 후 시산표가 딱 되면 이제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 이제 계정에는 더 이상 어떻다? 볼 게 없다 생각을 해서 이제 뭘 하느냐? 총계정 원장을 마감합니다. 이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게 뭐다? 이게 결산 본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총계정 원장 마감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는가 하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마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중에 발생했던 경영 성과,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죠? 이 수익과 비용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이익이 발생했겠죠. 단기순이익이죠.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많으면 이익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단기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마감을 해서 단기순 손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단기 순손익을 또 구했는 거를 이제 마감 끝나면 뭐라 하죠? 재무상태표에 뭐가 있습니까? 자본이 있죠. 이 자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마감해서 단기 순익을 구했고 이 단기 순손익을 가지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에 적용을 해서 재무상태표까지 마감을 하겠죠. 이게 무엇이냐? 결산본 절차입니다. 여기까지 끝이 나면 이제 가지고 이제 뭐라는 겁니까?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 이제 재무상태표. 다시 말해서 이 각각의 계정에 있는 다 마감 끝났으면 이 중에서 뭘 하죠? 그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해서 이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래가 인식해서 거래가 발생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마감 결산 보고서 가는 것이 우리가 뭐한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무엇이 있다? 이 기중에 발생하는 거래부터 해서 분계, 총계적 원자까지 하는 우리 기간 중 하는 회계 처리와 그 다음에 실산표부터 해서 뭐가 있죠? 이제 결산 절차가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분 줄 수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상태인 자산, 이 자산은 경제적 자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경제적 의무입니다. 및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유동성,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차변의 이제 자산, 그리고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재무상태표 등식을 보면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됩니다. 요거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100억짜리 이제 빌딩을 한 개 산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돈이 얼마 있는가 하면 30억이 있어서 내 통장에 30억이 있으면 나머지 70억은 어떻게 되겠죠? 부채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이랬을 때 이 자산적 가치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자산은 100억이 되겠지만 이 대변에 뭐한다? 부채와 자본은 70억과 30억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차변을 보세요. 이제 자금의 운용 결과라고 되어 놨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 자산은 내가 무언가 취득했는 거죠.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100억에 해당하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자금이 조달돼야 되겠죠. 출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자본 뭐죠? 내가 100억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원래 순자산, 내 순자산 30억과 이 부족한 70억을 어떻게 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나의 자산 100억짜리 건물을 취득했다. 그래서 이 대변은 뭐다? 자금 조달 출처의 결과물이고 차변은 뭐하다? 이 자금으로서 뭐한다? 운용했는 결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재무상태표는 이 한눈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차변에 자산이 있지만 대변에 뭐가 있죠? 부채가 있죠. 이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체 재산 중에서 어떻습니까? 70%가 빚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세요? 이 기업은 안정성이 어떻습니까? 좀 불안해 보이겠죠? 부채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다? 이 재무상태표는 어떻다?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유동성, 또한 수익성,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제 자산, 이 자산은 좀 더 설명해 나가면 이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자원,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재화 채권이 되겠죠. 재화란 뭐가 됩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우리가 뭐 상품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현금 를 말할 수 있겠죠.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채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죠? 내가 외상 매출금 또 내가 뭐 대여금 같이 어떻게 됩니까? 받을 권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 경제적 자원 현재 앞에 존재하고 있는 재화 및 채권으로
미래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효익이라고 그랬습니다. 효익은 뭔가 하면 효과와 이익이죠. 아까 내가 이 경제적 자원, 이 재화 채권이 나한테 어떻다? 앞으로 미래에 뭐한다? 현금 유입, 이 자산이 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증가할 수 있는 미래 현금 유입이 증가가 있는 재산을 우리는 뭐한다? 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창고에 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고물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물론 고물을 팔면 내가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나한테 계속 현금 유입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은 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 자산이라고 그래버리면 나한테 이 경제적 효익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재산을 우리는 뭐한다?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는 무엇이냐? 부채는 빚이죠. 내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 일정 시점에 타인에게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될 채무, 빚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부채로 가겠습니다. 부채를 어떻게 해요? 상품의 외상 매입에 따른 뭐 매입 채무, 자금의 차입에 따른 차입금이 있는데 이 자산은 아까 위에 재화 어때요? 재화 눈에 보이잖아요. 이 부채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갚아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뭐다? 타인에게 갚아야 될 채무, 빚을 우리는 뭐한다? 부채라고 합니다. 자본은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 다시 말해서 이 자본은 뭐다? 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뭐 자산은 뭐 자본 플러스 부채,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본은 출자금 뭐다? 내가 이 사업을 맨 처음에 기업 맨 처음에 했을 때 어떻게 되겠죠? 출자금이 있겠죠. 이 출자금에서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뭐 1억을 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가 될까요? 1년이 끝나고 나서 12월 30일 결산할 때 보면 처음에 1억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 보니까 1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돈이 3천만 원 더 있는 겁니다. 얼마 있는가 하면 1억 3천만 원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출자금 1억이었지만 3천만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업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뭐 했죠? 이익 받는 거겠죠? 그래서 자본은 맨 처음에 1월 1일 날 혹은 또 뭐 한다? 그걸 맨 처음에 했을 때 이 출자금 여기에서 단기 순이익 또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 손익을 가감해서 이제 자본을 합니다. 거의 자본을 다른 말은 뭐한다? 자기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산, 부채, 자본에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은 구분 지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여기서 말할 때 일정 기간 1년을 말하겠죠.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 성과, 경영 성과라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태적 경영 보고서다. 동태적 움직인다는 말이잖아요.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해요? 이 경영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실적이 발생하겠죠. 반면에 이제 앞에 있던 재무 상태표는 어떻습니까? 동태적이지 않죠. 멈춰 있죠. 왜? 일정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뭐다? 동태적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뭐라 그랬죠? 이 경영 성과, 수익이 얼만큼 났고 매출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만큼 발생했다.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 뭐한다? 단기 순손익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에 있는 수익은 매출액과 뭐 혹은 또 뭐 있죠? 영업의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매출액은 영업수익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뭐합니까? 원가를 차감했는 순수한 뭐가 나오죠? 영업수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영업의 수익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자 수익 같이 영업활동 외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익은 주요 경영활동으로서 고객에게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획득한 재화 및 권리로 이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및 그 결과에 따른 자본의 증가를 우리는 뭐한다? 수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용은 무엇이냐? 비용은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뭐 지출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수익을 얻기 위한 수익에 상응하는 지출이 우리 뭐한다?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비용은 크게 매출 원가, 그리고 원자재가 되겠죠.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비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투입된 노무비라든가 이런 게 다 우리 뭐한다? 매출 원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 물건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었으면 어떻게든 판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이 물건을 좀 더 잘 팔고 또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게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사무실의 급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뭐 공과금이라든지, 우리가 발생하는 다양한 뭐 차량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뭐가 있느냐?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아까 영업의 수익이 뭐라 그랬죠? 이자 수익 그랬잖아요. 별도로 영업의 비용 뭐다? 영업 활동 외적으로 내가 나가는 뭐다? 이자 비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뭐다?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니까 그건 좀 구분적으로 놓고 있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이 비용은 주요 경영 활동으로서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 또는 지출된 영업상의 원가 또는 소비한 재화로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감 및 그 결과에 따른 자본의 감소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죠. 이 비용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 또는 지출된 영업상에 뭐한다? 이 원가 또는 소비 재화로서 나와 있습니다. 뭐가 돼야 되는 거다? 수익을 얻기 위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비용이라는 거는 이 수익과 상응하는 지출된 걸 우리는 뭐한다?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각각 다른 보고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이제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인가 하면,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은 반드시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증감과 같아야 됩니다. 앞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우리 결산 마감을 했을 때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손익계산서를 먼저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마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이 비용과 이 수익과 이 보는 수익과 이 비용의 차감을 하면 뭐가 나오죠? 단기 순손익이 나옵니다. 이 단기 이 순손익을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에다가 어떻게 했었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기초자본 얼마였습니까? 200만원이었는데 기초자본이 200이었죠. 얼마요? 이게 기초자본이죠. 이 기초자본이 1월 1일날 이 기초자본이 200만원이 12월 31일 이제 기말자본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기말자본이 2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이가 얼마 나와 있어요? 이 90만원 나와 있죠. 90만원. 이 90만원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단기 순손익, 수익과 비용의 차이, 단기 순손익과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의 증감과 단기 순손익에 있는 무엇이다? 이 금액은 어떻게든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해요? 단기 순이익은 마감을 해서 재무상태표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어떻게 되죠? 적용시키겠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됩니까? 차기년도로 뭐 되죠? 이율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 재산법. 이 재산법이 무엇이냐? 우리 단기 순손익을 구하는 방법이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었죠. 손익법은 뭐였습니까? 손익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익과 이 비용의 차이점으로 뭐한다? 구하는 게 손익법이었고요. 이 재산법은 무엇입니까? 이 기초 자본과 이 기말 자본, 1월 1일 날에 있는 이 기초에 있는 부분과 이 12월 31일 기말에 있는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다?
단기 순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초 자본이 많으면 뭐가 됩니까? 손실이 될 것이고, 기초 자본은 보다 기말 자본이 커지면 뭐가 되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가 뭘 볼 수 있다?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관계 서로 어떻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산은 크게 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유동자산은 우리가 이 현금화가 어떻게 용이한 게 유동자산이죠. 그 중에서도 뭐랄까요? 당좌자산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먼저 구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도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뭐다? 당좌자산입니다. 반면에 이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이 당좌자산, 이 당좌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있죠. 뭡니까? 통합계정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첫 번째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 있죠. 현금입니다. 현금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입니다. 뭐라고요? 나와있죠? 뮤처셔져 있습니다. 뭐다? 유동성이 어떻다? 가장 높은 자산이다. 이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 뭡니까? 현금입니다. 이런 문제 저는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지폐나 동전 등 화폐성 통화만을 현금으로 생각하지만 회계에서는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와 같은 효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을 포함합니다. 이 통화가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화폐를 말하죠. 이 지폐와 동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은 우리가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합수표. 여러분들이 수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뭐가 되어 있어요? 자기합수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발행을 했던, 내가 받았던 다 뭐가 되는 거죠?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타인 발행 당좌수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당좌수표인데요. 내가 발행을 하면 밑에 나와 있죠. 내가 발행을 하게 되면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예금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수표를 받았어요. 내가 받으면 뭐가 되면 이거는 현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송금수표,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도래, 국공채 및 회사채 이자표. 이건 다 뭐가 된다? 현금이라는 계정으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뭐라고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계정 과목이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하고 당좌차율이 있는데요. 이 당좌예금은 무엇이냐? 기업에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과 유용을 막기 위해서 거래대금을 수표를 발행합니다. 뭐 한다고요? 수표를 발행합니다. 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수표를 우리 뭐합니까? 당좌수표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당좌수표라고 합니다. 이 당좌수표는 기업에서 이 여러가지 부분에 현금 거래 번거로운 이걸 막기 위해서 수표를 발행하는데 이것이 뭐다? 당좌수표다. 그러면 이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습니다. 먼저 맺고 일정한 현금을 입금한 후 당좌수표를 통해서만 인출되는 예금이 뭐다? 당좌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에서 돈이 나가버리면 통에 인출이 되잖아요. 이처럼 이 당좌예금은 무엇인가 하면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이 당좌예금 통장에서 이 당좌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됐다고요? 은행에서 뭐합니까? 일정한 현금을 어디에 입금시키죠? 그 당좌예금 일정한 현금을 뭐한다? 당좌예금에다가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요 금액 기준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 금액, 이 기준으로 뭐라 하는 거죠?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좌수표를 발행할 거니까 이 당좌예금의 금액은 어디 될까요? 이거는 차감이 되겠죠? 차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다? 당좌예금의 금액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당좌 차울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당좌 예금의 잔액이 부족함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죠? 일정 부분을 더 한도를 정해놓은 게 당좌 차울이겠죠? 그 다음 이제 보통예금 계정입니다. 이 보통예금 계정은 우리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뭐 만듭니까? 계좌를 만들면 통장을 주잖아요. 이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시켜 놓고 거기서 우리가 뭐 필요할 때 인출하고 하죠. 이게 보통예금입니다. 이 보통예금보다 여기 나와 다른 말로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뭐다? 요구불예금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요구불예금. 뭐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신분증 내고 통장을 주면 이 통장에 있는 금액을 어떻게 해요? 바로 주잖아요. 뭐 요구를 안 하죠. 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뭐 인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구불예금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예금은 뭐 하는 거다? 은행에서 통장, 우리 계좌이체 시킨단 말 하죠? 여기다 우리 뭐다? 이 보통예금입니다. 현금성 자산. 이 현금성 자산은요,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요겁니다. 만기 3개월이죠.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높은 자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 용이할 것, 그리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을 것. 그래서 현금성 자산의 계정 과목은요, 문제 이게 나오죠. 뭐다? 취득 당시란 말입니다. 언제요? 취득 당시입니다. 결산일이 아니에요. 취득 당시 뭐다? 만기가 3개월. 지문에 나와 있어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이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3개월이 뭐다? 뭐 높은 금융상품을 우리 뭐라 한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뭐가 있는가 하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그리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뭐 이러한 게 든다 그러면 적금을 예입했는데 적금을 어떻게 해요? 내가 했는 게 어떻다? 만기가 어떻게 해요? 3개월 이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은요,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이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해야 하나,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일치하지 않을 시에 쓰는 뭐다? 일시적인 계정입니다.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는 임시 계정이라는 말 쓰죠. 임시 계정.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본결산 하기 전에 우리 단기 중에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기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록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결산할 때 정리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기 중에 사용하다 보면 현금의 잔액하고 장부에 있는 잔액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뭐 그 이유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류든가 분실, 도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발생했을 때 그 발생했는 부분을 미리 기록해 놓고 있고 이걸 찾아야 되겠죠, 원인을. 찾는데 이게 뭐 모든 일이 다 찾아질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12월 31일까지 우리 결산하는 12월 31일까지 이거를 찾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현금과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다른 본계정으로 대처하고 그동안만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 여기 나와 있는 현금과 과부족입니다.